알면 당신도 버텨라. 봄이 왔네, 봄이 와. 예, 봄 소식을 몰고 올 3월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따스한 봄날이 되고 싶은 MC 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따스한 봄날을 부르는 전령사가 바로 접니다. 변호사 신희준입니다. 법과 함께 봄날을 열 전령사. 그 옆에 보디가드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네. 자, 전 팀장, 그 드라마 환혼이라고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아, 저 너무 재밌게 봤잖아. 네. 인간의 혼이 바뀐다라는 전제 조건하에 펼쳐지는 드라마인데 서율이라는 무사가 나와요. 술사. 서율이라는 술사가 나오는데 느낌이 비슷해. 아, 저랑요? 예, 얍실하게 생겼어. 또 왜 오랜만에 좋은 거 시켜주나 했네. 아, 잘생겼어. 잘생긴 술사로 나옵니다. 자, 어쨌거나 3월이 돼도 추위가 가시지는 않지만 봄은 봄입니다. 아, 봄이 왔다는 걸 알리는 달이라서 그런지 3월은 이제 희망의 달이라고도 하는데 두 사람은 어떤 희망을 좀 갖고 계십니까? 희망이 일단 넘치죠? 올해도 23년에. 아우, 2023년. 네. 올해는 제가 좀 더 왕성하게 네.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드릴 수 있는 무엇인가를 충분한데? 하려고 합니다. 충분해요. 아니, 제 개인 어떤 개인적으로? 예, 개인 활동으로서 예, 웃음을 드리는. 설마 무슨 뭐 뮤지컬 하거나 무슨 연극하거나 이런 거 아니죠? 아니, 요즘에는 SNS에서 짧게 나오는 영상들이 많이 유행이잖아요. 그걸로? 예, 짧은 영상으로 제가 한번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 팀장은요? 경제 좀 나아졌으면 좋겠죠. 근데 네. 아무래도 전망은 좋지 않은데 그래도 봄이라는 게 봄 네. 기운 자체만으로도 좀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몸도 좀 가벼워지는 네. 것 같고 네. 올해 좀 잘 살아보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봄은 약간 기대감이 있잖아요. 생동감 넘치고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어쨌거나 즐거움을 주는 계절 봄. 많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일들이 생각이 들고요. 청년, 젊은이들에게는 좀 그 힘이 더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청년들 기 살리는 법 좀 뭐 없습니까? 시행되는 거? 청년들 길을 완전히 살려주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이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460원, 5% 정도 5%. 오른 건데요. 1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6,960원이고 월 환산액은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해서 201만 580원이 됩니다. 이 월 환산액이 200만 원이 넘은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네. 네. 이게 기분이 다르네요. 190만 원, 200만 원. 기분이 확 다르거든요. 모든 근로자에게 다 해당되는 거겠죠? 그렇진 않습니다. 아, 아니에요? 이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은 되는데요. 네.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되는데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아, 단 수습기간이어도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패스트푸드점 같은 단순 노무직 네네네.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아. 감액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네. 근데 또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요거 내세워서 꼭 감액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법적인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분 좋아지는 또 다른 법안이 있을까요? 네,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는 희소식이 있는데요. 뭐예요? 군인들의 아유. 월급이 올랐습니다. 병장 기준 작년에 68만 원이었던 봉급이 약 47% 증가한 100만 원으로 인상이 야, 됐고요. 이거 확 뛰었네. 상병은 80만 원, 예. 일병은 68만 원, 예. 이병은 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야, 나는 병장 때 4만 원인가 5만 원이었는데. 저도 한 8, 9만 원 받았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예. 여기 이제 요즘 군대 가고 싶다 진짜. 다시 한번 갈래요? 네, 이건 아니에요. 예. 취소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보너스가 예. 있습니다. 그 저녁 때 받는 내일 준비적금, 정부 지원금 있잖아요. 예. 그게 30만 원으로 올랐어요. 오호. 그래서 병장은 월 최대 130만 원을 와우. 받는 셈입니다. 그리고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같은 경우는 예. 보상비가 한 8만 2천 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비군 가면 이걸로 또 식사 한 끼 할 수 있겠네. 네. 예, 소주 한잔 하고 끝난 다음에 훈련 끝난 다음에. 자, 그래도 이제 물가 상승 대비 흡족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청년들에게는 이제 봄이 오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법이 바뀌면 세상에 작은 빛이 될 때도 있다. 느껴지시죠? 그래서 법태랑 오늘도 열심히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법 주제 뭡니까? 네, 가리워진 그늘에도 어떤 봄날의 햇볕이 들게 할 그런 법안입니다. 오늘 법태랑 주제는 소외 없는 미래 한국을 만들어요입니다. 네, 소외받는 이들이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나라. 정말 꿈 같은 세상이겠죠? 과연 어떤 분이 이 대단한 꿈을 향해 가고 계실까요? 그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박준영 외톨이의 실태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을 해야 네, 되고 네. 국가 차원에서 이 지원할 수 있도록 청소년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좀 덜어주고 네, 방치될 수 있는 네. 청소년 부모들의 자녀들까지도 네. 보호하는 맞춤형 예. 식품 배달, 네. 맞춤형 키친 뭐 이런 식으로 취향에 맞고 체질에 맞는 식품을 예.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언제나 이분을 생각하면 이 단어부터 떠오릅니다. 평화, 피스메이커. 행동하는 국회의원 김홍걸 의원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3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 1년 내내 바쁘시겠지만 3월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의원님께는?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손발이 묶인 느낌이었는데 이제 또 그동안에 가지 못했던 뭐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나라 문이 예. 닫혀 있었잖아요. 네, 네, 네. 좀 그런데도 좀 방문을 하면서 북한은 마음대로 제가 갈 수 없지만 네, 네. 중국 정도만 가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네, 네. 좀 뭔가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해외 방문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 탄신 100주년이 내년 1월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예. 본격적으로 이제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들을 예.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아유, 그렇구나. 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계시네요. 예. 오늘 이제 3.1절이기도 네, 한데 예. 뭐 한반도의 평화나 인권, 민주주의 이런 단어들 아마 어릴 때부터 아주 귀가 닳도록 들으셨을 것 네,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대의가 좀 자연스럽게 삶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것이 의원님을 결국에는 국회로 이끄는 어떤 좀 원동력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제가 정치에는 원래는 뜻이 없었는데 없으셨어요? 예. 이제 2016년에 네, 네. 야권이 네. 분열되고 흔들리면서 네, 네. 정권 교체가 어렵게 될 것 같다. 한반도 평화가 그렇게 되면 위태롭게 될 것 같다. 네, 네. 이런 위기감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입당을 해서 정치를 시작했지만 사실 저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도왔고 그 당시에는 불출마 선언을 했었죠. 근데 그 후에 제가 이제 이 민간 평화통일운동 단체인 민화협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뭔가 좀 할 역할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2020년에 출마를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2016년 20대에는 출마를 안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아 이렇게 바뀔 수 없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좀 국회 안에 들어가면 더 적극적으로 뭔가 할 수 예, 있겠다 예. 이제 이런 생각을 뭔가 하신 좀 것 같아요. 준비가 이제 예. 됐다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예, 그렇군요. 자, 아까도 잠깐 아버지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 김대중 전 대통령 언급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의원님의 아버지가 대통령이셨고 네. 정치계의 전설이셨고 뭐 지금도 그 계보들도 쭉 이어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의원님께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까요? 아니면 반대로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네. 도움된 점이 많지만 예. 저 개인적으로는 또 부담도 많이 느끼죠. 왜냐하면 항상 행동과 말에 조심을 해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렇죠. 또 제가 뭔가 성과를 냈을 경우에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누구 아들이니까 맞아요, 뭐 맞아요. 그것 때문에 됐겠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제가 뭘 잘못하면 아니 누구 아들인데 저것밖에 못하나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러 묶여서 가지로, 뭐든지 얘기가 예, 되잖아요. 조심스러운 거죠. 그렇다면은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의원님께서 국회로 진출했다 이런 걸 알게 되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글쎄요,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 같은데요. 네네.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네네. 정치인이셨으니까 그렇죠. 뭐 좋은 것도 봤지만 정말 험한 것도 보고 네네. 정치의 추한 면도 볼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걸 보고 아유 나는 정치는 내 체질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이제 안 예. 좋은 쪽을 예, 많이 예. 생각하셨네. 예. 근데 그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더니 네네.
그래도 정치하는 것을 나중에 한번 생각해봐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본인이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들은 하지 말라고 자식에게는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대물림하기 싫어하시죠. 근데 그분 생각은 네. 그러니까 좀 더러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다들 네, 피하고 안 해버리면 네. 더 국민의 삶이 나빠지고 정치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신념을 갖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네요.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고 그렇게 계십니다. 예. 또 국회의원 하면 아무래도 뭐니 해도 입법 활동이 주된 업무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셨던 그 입법 중에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은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작년에 한 것들 중에는 이제 뭐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이라든가 아이 돌봄 지원, 네. 청소년 지원법 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제가 처음 들어와서 제일 1호로 1호 법안. 냈던 게 예. 이제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금지. 예. 그런 법을 냈었고요.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죠. 예. 자, 지금 뭐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일 먼저 꺼내신 게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이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 오늘 본격적인 예. 이 얘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법안들도 이제 많이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갖고 내셨는데 이런 내용들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 끝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보고 싶다라는 결심으로 국회에 오신 김홍걸 의원님의 대한민국에 대한 밑그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 팀장 차트 준비됐죠? 네, 차트 준비했습니다. 김홍걸 의원님의 소외 없는 미래 한국을 만들어요. 그 첫 번째 법안은요. 은둔자들을 세상 밖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입니다. 네. 취지를 좀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가 이제 보통 사회, 문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외부 세상과 단절돼 가지고 집이나 이런 데 혼자 갇혀 있으면서 6개월 이상을 외부 접촉이 없이 지내는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정의도 내려지지 않았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정부 차원의 대책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였죠. 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법으로 제도화하고 예. 좀 살펴보자. 예. 어찌 보면은 진짜 우리가 뭐 은둔형, 외톨이 다 쓰는 단어인데 이걸 법적으로 얘기해 본 적은 별로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팀장 일단 은둔형, 외톨이 지금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경우예요? 일본은 사실 우리보다 앞서서 이런 좀 사회 문제가 됐던 히키코모리라고 이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히키코모리. 예, 요거와 이제 상통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고요. 핵가족화라든지 인터넷 보급 이런 걸로 사회 구조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다 보니까 사회 병리적인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사회 부적응이라든지 가정 붕괴 그리고 부모의 폭행, 왕따, 인터넷 게임 중독 이런 상황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빈번히 발견이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 본인 스스로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걸 원하는 이런 이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의원님? 지금 제대로 된 실태 조사나 통계 자료가 없는데요. 일단 파악된 바로는 19세에서 34세 사이에 한 33만 명 정도 중장년층까지 합치면 더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들 경우에 가족들까지도 교통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이게 한번 그런 생활이 시작되면 또 경제 활동이 안 되니까 빈곤해지고 이러면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센터를 뭐 설립한다라든지 이런 거를 조례로 규정해서 조금 이 부분의 문제를 좀 인지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의원님? 3, 4년 전부터 이제 광주시를 시작으로 조례로서 지원을 하기 시작한 곳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광주광역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광주광역시. 그런데 뭐 한 9개 정도의 시가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시마다 그 조례 내용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이게 균일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국가적으로 해야 기준을 된다는 가지고 하는 게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9개 지자체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가 226개인 것을 감안하면은 겨우 4.4%밖에 안 예, 되네요. 그런 셈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을 좀 듣고 유추를 좀 해보면 이것들이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이거 통일할 만한 어떤 그 위 개념의 법령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핵심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뭐 당연히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를 정의. 네, 네. 확실히 해야죠. 이러이러한 이유로 뭐 6개월 이상 외부와 접촉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하고 실태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을 해야 네, 되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이제 마련돼서 국가 차원에서 이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식적인 창구가 생기는 거니까 그게 필요한 거죠. 네. 일괄적으로 예. 통일되게 은둔형 외톨이를 찾아내서 지원하자. 예, 맞습니다.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은둔 청년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네요. 예. 요게 이제 출발이겠죠? 이제 시작한 건데 네네네. 늦었지만 다행한 일입니다. 자, 이제 은둔형 외톨이가 누군지 대상이 정해졌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뭘 지원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떤 지원과 사업들이 그 후속 조치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그분들이 가장 이 문제가 심리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상담을 해줘야 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상담도 필요하겠죠. 근데 당사자만 해서는 안 되고요. 네. 같이 어려움을 겪은 부모 또는 가족. 뭐 가족 이런 분들 보호자 그분들에 대한 상담도 필요하겠죠. 네, 사실 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네. 이제 아는 분이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알게 된 거죠. 이런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런 부분들 잘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조사에도 잘 응하지 않기 때문에 잘 찾아내서 적재적소에 이런 어떤 그 지원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주 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는데 어떤 효과를 의원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까? 국가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네. 확실하게 법적으로 정해진다 하는 점이 중요하고 네. 이제 가족들이나 당사자가 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생긴다 하는 게 중요하죠. 네. 자, 지금 보니까 은둔형 외톨이가 이제 대부분 청소년 시기에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가만히 방치해두면 이 청소년이 자라서 어른이 되더라도 이게 더 이제 심각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자체가 사회적으로부터 고립되고 그러면은 전체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심각성이 느껴집니다. 그런 면에서 지원법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죠. 네, 김홍걸 의원님의 소외 없는 미래 한국을 만들어요. 그 두 번째 법안은요. 고딩엄빠 아이들을 지켜라. 이 아이돌봄 지원법입니다. 네. 요즘 사실은 프로그램도 생겼어요. 10대 부모에 대한 처음에는 청소년기. 뭔가 했더니 보니까 그 얘기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뭔가 잘 모르고 네. 있었는데 예. 좀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 우리나라에 10대 엄마 아빠들이 저렇게 많단 말이야? 이 생각을 저도 하게 됐는데 자, 그러면 어떤 취지로 만드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이제 부모가 됐다는 얘기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부모 밑에서 자라야 될 어린 친구들이 그렇죠. 스스로 부모가 된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제대로 일자리나 학업을 계속 하기도 병행할 수가 어렵고 없죠. 가장 어려운 게 이제 경제적으로 네. 어려움을 많이 겪으니까 예. 그 제대로 아이 양육이 안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네. 국가가 좀 지원을 해줘야 한다 네. 하는 차원에서 네. 낸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경제적인 지원, 예, 예. 양육 부담을 좀 줄여주자. 그렇죠. 요 취지네요. 예. 자, 이 청소년 부모가 통계로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 팀장 어떻게
됩니까? 그 통계청이 조사한 인구 동향 2020에 따르면 한 해 아기를 출산하는 10대들의 숫자는 918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15세 미만이 11명이었고요. 물론 이들이 전부 부모가 된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데 책임을 다하는 청소년 부모에게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폭넓은 좀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돌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생각보다 숫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근데 아까 은둔형 외톨이 때도 예. 말씀드렸지만 네네. 이 부분도 아직 정확한 제대로 통계가 된 없는 거죠. 통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여기에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김홍걸 의원님은 좀 이렇게 추산이 어려운 쪽이네요. 다. 그렇게 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 하다 보니까 그죠? 의원님께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 예. 뭐 이런 생각이실 것 같은데. 자, 경제적 어려움이 이제 이들이 그래서 상당할 것 같거든요. 본인들 힘만으로 어떻게 좀 꾸역꾸역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조사에 의하면은 네. 청소년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절반이 한 달 수입이 본인이 벌어들이는 것, 무슨 보조금, 부모의 지원 이거 합쳐도 100만 원이 못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 달에요? 예, 예.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아름다운 재단과 그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가 소년 부모 315명을 상대로 면접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인데요. 이걸 보니까 315명 가운데 61%인 193명이 무직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계가 불안하다 보니까 죽어도 당연히 그렇죠. 위태로울 수밖에 계속 없겠죠. 옮겨 다녀야겠죠. 51.1%가 월세를 살고 있었고요. 18.7%는 전세, 가족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경우도 15.2%였습니다. 안타까운 건 6.3%는 찜질방이나 모텔 같은 임시 거처를 좀 전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야, 있어요. 이건 심각하네. 혼자도 아닌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청소년 부모들을 찾아내느냐. 이게 관건이네요. 그걸 좀 적극적으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자, 현재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이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신변? 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이 수급자의 자녀, 또 한부모 가족의 자녀, 또 장애인 부모의 자녀, 또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국가유공자의 자녀, 맞벌이 가정의 자녀 등 아이 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인데요. 의원님께서 이 돌봄 대상에 이 청소년 부모를 포함시키자는 법안을 내신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없네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 이제 청소년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좀 덜어주고 네. 제대로 이게 육아가 안 돼서 방치될 수 있는 네. 청소년 부모들의 자녀들까지도 예. 보호하는 예. 효과를 노리자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저출산 뭐 이 문제를 계속 그렇죠, 얘기하기 그렇죠. 전에 예, 예. 이런 거부터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미 태어난 청소년 부모들의 아이들부터 그렇죠. 제대로 챙기자. 예, 맞습니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그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보다도 더 많은 돈이 드는 사람들이 사실 청소년 부모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적으로 또 주거 환경 등의 지원 자체도 그래서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과제들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 저소득층 뭐 네네.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정부에서 네네네. 이 청소년 부모를 좀 우대해주는 네네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우선순위를 좀 예, 주는 식으로. 예. 현재로선 그런데 뭐 다른 것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네. 보호시설이라든가. 그러네요. 예. 이 부분 좀 너무 신경을 더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김홍걸 의원님의 소외 없는 미래 한국을 만들어요. 마지막 세 번째 네. 법안은요. 배달을 넘어 세계로 이 푸드테크 지원법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입니다. 의원님, 이거는 실태조사는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 지금 어려운 네. 분야를 맡고 계셔서. 자,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 제안 이유부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뭐 들여다보면 쉽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식품 산업인데 네. 지금까지 식품 산업은 그냥 단순하고 네, 네. 저부가 가치로 생각이 됐었는데 예. 이제 미래 산업으로서 키운다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IT, 네. 바이오 예. 이런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가지고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인데 민간 차원에서도 많이 이걸 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하고 있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네.
배달 서비스, 예, 예. 식품이나 예, 예. 뭐 식당 배달 서비스도 이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푸드와 이제 테크놀로지를 합쳐가지고 예, 푸드테크, 맞습니다. 그죠? 거기에 이제 IT를 접목시키자 예. 이런 개념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푸드테크 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 배달 플랫폼을 제일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전 팀장, 네. 이 플랫폼을 통한 식품 거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면서요. 그 통계청하고 식품업계가 이제 네. 데이터를 취합을 했는데 2020년 기준으로 해서 국내 온라인 식품 시장 거래액이 42.6조 원에 달합니다. 42조가 넘어요? 예. 그리고 이 안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그 배달 시장, 그리고 동시에 식품 새벽 배송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건데요. 이 외에도 이제 국내 푸드테크 산업은 외식 로봇 서비스 시장이 1,308억 원 정도 규모가 되고요. 식품 패키징 시장 같은 경우도 234억, 그리고 식물성 대체육 시장도 이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그런 산업인데 209억 해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장하고 있네 지금. 예. 빌 게이츠도 예전부터 언급해왔던 네. 대체육. 그러니까 식물성 재료를 가지고 네네. 고기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소위 그래서 콩으로 뭐 예, 이렇게. 예. 그러니까 경제적인 효과도 있지만 그 네. 환경을 보호한다는 그런 점에서 지금 그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보니까 AI도 여기에 접목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블록체인도 접목이 돼요? 그렇죠. 맞춤형 예. 식품 배달, 네. 맞춤형 키친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취향에 맞고 체질에 맞는 식품을 예.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예, 예를 들어 맞습니다. 사람마다 다 먹는 게 다르고 예를 들면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나에게 맞는 음식들이 다른 사람과는 또 다르잖아요. 예. 그거를 다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배달해주는 예. 그런 시장. 혹시 의원님도 음식을 드실 때 무슨 맞춤형으로 혼자만의 드시는 뭐 레시피가 있으세요? 그렇게까지는 아직 그렇게 안 하요 왜냐면 못하고 날씬해지신 있습니다. 것 같아가지고 점점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 3년여 전부터 예, 예. 다이어트를 하면서 예. 뭐 인터넷 뭐 예, 또 예. 동영상 사이트 예, 예. 이런 데서 예. 뭐가 몸에 좋고 뭐가 살 빼는데 좋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관심이 또 더 이런 생기셨네. 거에도 관심을 더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푸드테크라는 것이 단지 그냥 배달 서비스가 아니라 네. 광범위하게 그러네. 전 영역에 걸쳐서 이 산업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떤 뭐 반도체니 이런 예. 첨단 산업 지원하듯이 필요한 것이 전문 인력 양성하는 교육 사업, 그다음에 연구 개발, R&D의 지원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민간이나 네네. 산학연 클러스터에서 잘 하고 있으니까 네, 국가가 직접 개입한다기보다는 네. 그런 측면 지원 네네. 그런 것을 해주는 게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무슨 뭐 규제를 철폐한다든지 예. 또는 뭐 법적으로 더 지원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여기에 대한 뭐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면 뭐 방어를 한다든지 예. 뭐 이런 부분들을 그렇죠. 옆에서 더 다양한 게 있을 육성할 수도 수 있도록 돕자. 예. 이런 개념이시군요. 예. 자,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단순히 돈을 버는 산업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식량 부족 위기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기도 하고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 바로 사회적 기업들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그런 예.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푸드테크 산업에 대한 관심이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 상황도 좀 연구를 하신 거죠? 예, 해외 경우에는 네. 국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와는 조금 다른데 달라요? 이 식품 패키징이 한 3천억 불 규모, 그게 상당히 제일 커요? 크죠. 이 배달은 그보다는 좀 작고 예. 이제 대체육 같은 쪽은 예. 아직은 한 300억 달러 규모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거기는 예. 초기 단계네요. 예. 대체육. 환경을 아무래도 사람들이 중요시하니까 네네네네. ESG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히 패키징이 네. 이제 저 친환경 쪽으로 예. 환경을 해치지 않는 그런 패키징에 대한 연구 개발이 네. 적극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예. 우리는 그쪽은 조금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명절 때만 되면 문제가 이거 저 배달 온 그 포장지 버리는 예, 거예요. 예. 워낙
패키징을 다 이제 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으로 다 해버리니까 그 부분은 좀 빨리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 매번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야채로 만들어진 숟가락.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네. 스타터 기업이 만들었는데 일회용 커피 컵인데 이거를 이제 먹을 수 있게끔. 먹어요? 예. 이건 아이스크림 콘이랑 똑같네. 그렇죠. 밑에 있던 받침 다 먹은 다음에 먹잖아요. 네, 환경이 오염된 요소 아예 제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적이면서도 또 재밌는 이런 기술이 앞으로 좀 푸드테크 시장에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 식품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보니까 의원님 미국은 패키징이 제일 큰 시장이라면서요. 예, 우리도 예. 그쪽으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친환경으로 가는 게 가는 지금 쪽으로. 국제적 대세니까 예. 그 부분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겠죠. 예. 아직은 보면 그 택배도 저도 받아 보면 네, 네. 이렇게 작고 가벼운 건데 포장에 이렇게 택배요? 돈을 택배, 많이 어떤 쓸 경우는. 필요가 예. 있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자체가 다 공해잖아요, 사실. 예. 지금 뭐 말씀을 들어보면 푸드테크 지원법이 이제 통과가 돼서 이쪽에 대한 산업을 더 육성하게 되면 사실은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될 예. 것 같고요. 기대도 되네요. 저희가 토론회를 지난달에 예, 했었는데요. 예. 청년 푸드테크 창업자가 토론자로 나왔어요. 아. 근데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청년들과 네네. 주부들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예, 예. 이 푸드테크 스타트업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푸드테크 산업이 어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나오도록 우리가 노력해야죠. 네. 자, 지금 세 가지 법안을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소용없는 미래 한국을 만들어요. 첫 번째가 이제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그리고 푸드테크 지원법까지 세 개 법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 하나하나가 어찌 보면은 소람이 있을 수 없는 이제 그런 법안들이고 특히 저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태 파악조차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그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청소년 부모에 대한 어떤 관심은 더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외통위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 외통위 위원으로서 활동하시면서 이 관련된 법안도 뭐 상당히 많이 내셨을 텐데 그렇죠. 알아보니까 그 외교관 여권 발급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제가 재작년부터 네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좀 지적을 해왔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외교관들이 네네. 동반한 자녀들에 대해서 네. 외교관 여권을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외교관 여권이 있으면 혜택이 많습니다. 뭐 예. 비자 없어도 되고 짐 검사 그렇죠. 안 하고 예. 뭐 심지어 면책 특권까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예. 근데 문제는 이 나이 제한을 네. 너무 높여가지고 예. 27살 미만까지 줄 수 있게 해놨어요. 아, 자녀일 경우. 예. 오, 예. 그럼 6가지 된다는 그렇죠, 26 까지 소리인데 된다는 26이면 이미 성인이고 독립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렇게 나이 있는 자녀들까지 외교관 여권을 주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점을 이제 지적한 거죠. 네. 한마디로 이거는 네. 엄마 아빠 찬스인데 외교특권 찬스네요. 예. 오,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법으로 정해야 되는데 네. 외교부 시행령으로 해놔가지고 외교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놓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 아, 그러면 외교부에서 27세 미만이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상 발급 때는 이 관용 여권의 잘못된 기준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예. 점에서 이 동반자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조정하자. 이 18세 미만이라는 그 특별히 그 나이 제한에 대한 그 이유가 있나요? 미국은 16세까지로 돼 있고요. 네.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네네. 18세 미만까지만 해주는데 네. 우리만 유독 그렇게 연령을 높여놨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외교부에 물어보니까 국민연금에서 정해진 규정이 뭐 성인 기준이? 27세부터 27세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 뭐 그런 문구가 있어서 거기에서 따왔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좀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네요. 왜 하필 27세가 좀 생뚱맞다는 예,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18세 미만 국제적인 기준으로 예. 맞추자.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의원님의 또 외교 특권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의원님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방송을 나온 거를 저는 이렇게 뵌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오셨는데
근데 방송 괜찮으셨습니까? 예, 편한 예. 분위기에서 예. 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두 번밖에 안 오셨어가지고 예. 그 의원님의 그 숙명과도 같은 일이 이제 통일과 한반도 평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이제 풀어가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의원님의 평생의 숙제가 아니실까 네,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올해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입법 활동 계획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여쭤보고 싶네요. 올해 이제 계획하고 있는 법안 중에는 이제 암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법이 있고요. 네. 또 남북 간의 방송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법도 있고 네. 또 하나는 푸드테크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나라의 그 외식 산업이 네. 상당히 영세한 사업주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외식산업진흥법 예. 이런 것들을 예.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아, 지금도 이제 차근차근히 예. 하나하나씩 발의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예,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더 기대가 됩니다. 자, 두 분도 한 말씀씩 해주시죠.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시지 않으실까 하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맞아요. 한반도 평화통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항상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밑밥을 깔고. 네. 네. 또 사실 실태 조사도 어려운 운동형 외톨이라든지 청소년 부모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보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 24시간을 48시간처럼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원하시는 입법 활동을 다 이루실 수 있도록 제가 더욱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발의한 법안들 보니까 이렇게 반짝 최근에 어떤 트렌드나 인기를 얻기 위한 그런 법안들이 아니네요. 아, 인기 얻으시려면 저 은둔형 외톨이 알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관심 받지 못하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법안들 발의해 주시는데 앞장서 나아가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의원님 사실은 은둔형 외톨이들은 투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청소년들을 위한 법안이라든가 예. 또는 한반도 예, 평화에 예. 대한 그런 예. 활동들이 예. 다 결국은 예. 같은 이 테두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한 미래를 일이다 네. 하는 그 생각을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위한 그렇습니다. 곳에 가장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네, 효과는 못 볼지라도 네, 네. 미래를 위해서 해둬야 된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같이 떠오르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누구의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정치의 큰 스승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 뜻을 이어서 더 좋은 세상 열어주시길 기대하면서 저희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해드리는 시간 궁금한 법 하지. 궁금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간혹 그 재판 장면이 나오는 경우가 매번 있는 것 같아요. 매번. 네. 매 드라마 때마다. 좋겠어요. 그 직업이 맨날 나와. 네. 예.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재판 장면을 보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증인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억울한 피고인이 누명을 벗게 될 때는 정말 통쾌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드라마에서 펼쳐져요. 맞아요. 이제 예. 작년에 정말 큰 많이 이슈가 나왔죠. 됐던 네. 이상한 우투두, 변호사. 영투두,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상한 변호사 우영. 그리고 영화 뭐 변호인이나 도가니 같은 작품 보면은 사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재판 장면이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실제 재판은 영화나 드라마만큼 그렇게 스펙타클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신변이 잘 알겠죠. 근데 저는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네. 재판 장면을 보면 손발이 오글거린다. 왜? 왜냐면 재판을 하고 증인 신문을 하고 바로 선고를 합니다. 아, 그렇죠. 막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건 없죠. 막 증인이 추석했다면서 막 갑자기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 재판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큰일 나거든요. 갑자기 뭐 하고 있는데 반전 문을 딱 열고 나타나더니 증언을 해요. 네, 그런 거라든지 약간 손발이 오글거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재판의 성격에 따라서 재판정의 분위기가 다 좀 달라요?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난 너무 궁금한 거. 네. 신변도 그렇게 멋있게 나가가지고 합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 그거 있어요? 증인 신문할 때, 있어요, 증인 그게? 신문할 때는 변호사가 신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바뀌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 증인 신문 내용이 내가 부른 증인이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상대방 증인일 상대방. 경우에는 내가 뭘 질문할지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전을 이뤄낼 수는 있죠. 네. 오.
굉장히 심리 게임이 필요합니다. 스릴 있긴 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을 네. 반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좀 뒤에 배치하고, 네, 그렇게 돼서 앞에 질문과 모순된 대답을 딱 이끌어내는 거죠. 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짜릿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승소하는 경우가 있죠. 있어요? 네, 야, 짜릿하겠다. 굉장히 짜릿합니다. 그리고 보수도 많이 주잖아요. 성공 보수는 이미 계약할 때 정해져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오늘 궁금법 사연 역시 재판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과연 재판정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법 사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발! 아, 이봐요. 당신이 제출한 이 차용증 가짜잖아. 경찰은 어떻게 보고? 이거 위조한 거 아니야? 뭐라? 이걸 어떻게 알았디야? 내가 기가 막히게 맹근다고 맹글었는데 경찰이 아니고 귀신이네, 귀신 이 양반. 아, 뭐야? 아니, 어떻게 차용증을 위조해서 경찰에 제출할 생각을 해? 이게 사문서 위조죄 및 행사죄인 거 알아요? 몰라요? 그것 좀 맹글어서 냈다고 뭐? 내가 이래봬도 과거에 살인 예비죄로 벌을 이미 받았던 몸이요. 그러니까 종이에 이름 쪼까 적어서 만들어내는 게 뭐 대수로운 거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더라. 이봐요. 그게 지금 자랑이에요? 범죄 전과는 양형 사유에서 고려된다고요. 아, 그리고 이봉금 씨를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했더라고요. 아니,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들라고 허락을 했으면서 오히려 고소를 해요? 허위 사실로 고소하면 무고죄예요. 허위 사실로 신고 쪼까한 게 뭐가 대수롭다고. 참 깐깐하게 구는구만. 경찰 조사에서 다 말해도 나중에 다 거짓이요! 라고 말하면 된다던디. 아따, 조사나 후딱 마치쇼. 와, 정말 정신 아직도 못 차리셨네. 어디 재판정에서도 그런 변명할 수 있나 봅시다. 재판 누가 겁이나 먹을 줄 알아? 내가 이미 재판 다 받아봤어. 나도 선수야. 태랑 씨는 차용증을 위조해 경찰에 제출하고 지인에게 자신 명의 계좌를 만들라고 허락했지만 그런 적이 없다고 고소까지 해 사문서 위조와 무고죄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판결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 피해자 이궁금에 대한 무고죄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 기간은 우와! 재판이 이것이 개판이구만. 재판이 뭐 있다요. 이런 걸로 징역을 가라고. 야, 니나 가라 교도소. 피고 조용히 하세요. 나 살인 예비죄 전과도 있는 사람이야.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재판이 뭐 있다냐고. 이거 놔. 자, 피고 다시 들어오세요. 교도관, 피고 다시 데려오세요. 재판 도중 난동을 부리고 욕설을 한 태랑 씨. 결국 교도관들이 태랑 씨를 구치감으로 끌고 나갔지만 재판장의 부름에 따라 법정 경위가 다시 태랑 씨를 피고인석에 앉혔는데요.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왜 다시 불러? 그래서 항소 뭐 어쩌겠다는 거야? 자, 그 선고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이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일어난 일을 종합해서 선고형을 정정합니다. 피고는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 시점까지 법정 모욕적 발언 등 잘못을 뉘우치는 점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뭐야? 아까는 징역 1년이라며 이제 3년? 이 재판은 불법이요. 이게 바로 불법이라고. 뭐야라고. 내가 준 법조인이요. 전과자도 법조 경력이거든. 나가 가만 안 둘겨. 가만 안 둔다고. 야, 이거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형이 네. 많이 늘어나네요. 그러네. 사무소 위조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집행유예 받아서 나갈 줄 알았는데 징역형이 선고되니까 판사를 향해 소리 지르며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피운 사건. 근데 이제 주문에서 1년이라는 처음에. 그 낭독을 했는데 네. 이거를 그냥 바로 정정하는 게 가능해요? 3년으로? 네. 예. 이게 가능합니까? 우선 우리 사연에서는 사실 욕설은 사연에서는 좀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뺐겠지만 예. 뭐 굉장히 심한 욕설도 막 들어갔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엑섹스 뭐 네. 해가지고. 아, 그래서 이게 심정적으로는 이 판사님의 마음이 저는 100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 많이 징역형에 대해서 온건주의라는 평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편고를 했는데 네. 이런 일이 일어나니 아, 저 사람은 단 한 번도 반성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괘씸죄인 양형에서 이걸 다 깎아줬지라는 생각 때문에 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살펴보자면 네. 형사소송법 네. 43조에 따르면은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할 때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후의 요지를 설명해야 하는데요. 또 324조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이 상소 기관과 이 상소 법원을 알려줘야 되고요. 네, 네.
형사소송규칙 제147조 2항은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네.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훈계네, 훈계. 네. 또한 형사소송법 제281조에 따르면은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막 나갔잖아. 네, 그래서 재판장이 피고인의 무단 퇴정 자체를 제재할 수도 있고 이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태랑 씨 입장에서는 지금 형량이 갑자기 2년이나 늘어났거든요. 곱하기 3이 된 거지. 네. 이게 그러니까 1년 했다가 3년으로 한 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일단 이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을 했겠죠.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의를 제기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1심 판결 자체에 선고 네. 과정에 위법이 있다라고 항소를 했습니다. 네. 이것이 태랑 씨의 주장이었어요. 아, 네. 그럼 태랑 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어요? 네, 항소심에서 판단해 보건데 1심 선고 절차에 네.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고 절차라는 것은 주문 낭독, 이유 설명, 상소 관련 고지, 그리고 퇴정 허가, 그리고 퇴정, 그리고 선고기일 종료 이 일련의 절차로 봐야 되는데 이 절차를 마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선고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 판결 내용은 이 당시에 변경할 수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네요. 완결이 안 됐으니까. 네, 그래서 당시 징역 1년을 선고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후에 태랑 씨가 항소 절차를 다 듣지도 않고 막 퇴정했잖아요. 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법정 질서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이 사법권 및 사법 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또한 법정 모욕 등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서 엄격히 처벌하는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이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 도중에 태랑 씨가 이번에는 재판장에서 반성했어요? 난동을 피우지 않고 아하, 조신하게 고분고분했구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줬던 거예요. 네, 또 했으면 이게 네. 곱하기 3 하면 9년이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3년이 아니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세상에. 결국 이제 판사의 판단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건데 그러네. 형량은 1년 이제 줄었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는 1년 거예요. 줄었어. 예. 예. 그래서 태랑 씨는 최종적으로 징역 2년형을 받는 것으로 종결된 겁니까? 대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그래요? 네. 대법원은 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선고 종료 전까지 주문을 정정할 수는 있다. 주문을 바꿀 수는 있는데 다만 네네.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서 주문과 선고 이유를 실수로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했을 때 또는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 뭐 이렇게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는 건데요. 아. 1심 재판장이 1년이 적정하다고 봤는데 태랑 씨가 난동을 부린 거는 그 이후의 사정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선고 절차 중에 피고인의 행동을 양형에 이게 반영한다는 것은 이미 주문으로 낭독한 형의 3배를 늘리는 과정에서 태랑 씨가 어떠한 방어권도 행사할 수가 없었다. 방어권 행사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해서 환송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태랑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네요. 네. 그죠? 예. 자, 그렇다고 해도 법원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하는 등등등 또는 재판장을 모욕하는 행위 등은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건가요? 네, 우선 법정에서 처음 주문을 낭독할 때 이미 욕설을 부리면서 난동을 부렸잖아요. 그리고 교도관들에게도 아마도 유형령을 행사했을 것이고요. 네, 네. 이에 대해서는 엄연히 별개로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네. 법정 모욕죄와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 이거 따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눠서 형이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사연처럼 법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생활 중에도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거나 상황이 자신의 의도대로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상대방에게 쉽게 화를 내거나 욕설하기도 하고 급기야는 이제 폭행까지 하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급기야는 큰 사건으로 번진 일도 우리가 뉴스라든지 기사에서 접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뭐 저희가 항상 저희 설명을 드릴 때 네, 네. 이웃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절대로 대면을 하지 말아라. 아. 기본적으로는 관리 사무실을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시도해봐라라는 조언을 드릴 정도로 감정이 과열되면 어떤 행동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니 긁어부스럼이네. 네네네. 그런 경우는 오히려 피하고 이성적으로 삼자를 통해서 해결해라. 네. 아, 굉장히 좋은 팁이네요. 한마디로 변호사도 활용해라 뭐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그러네요. 같아요. 예, 아유, 예.
막간을 활용한 홍보까지 예, 찰떡 같습니다. 자, 그 법적 도움을 받으려면 물론 신병 같은 변호사도 있지만 법태란과 친해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알찬 법률 정보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태란!